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는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모형을 하고 있는데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경제 현상을 아주 단순화시켜 놓은,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서 경제 순환 모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경제 전체,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현상을 아주, 그러니까 시장에 생산된 생산물에 관련된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경제 순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 또는 순환도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경제 모형을 구축한 것이라면, 이거는 그래프의 형태로 그 경제 모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경제 모형의 대부분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형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서 제시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선 또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그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했을 때, 최대한 활용했을 때 산출된 생산물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가용 가능한,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한 나라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모든 기술 수준을 다 총동원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생산물의 조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나라에서 가용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주어져 있는 자원과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술 수준을 최대한 잘 활용했을 때 산출될 수 있는 생산물들의 조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그래프로 그려요. 이런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이라고 그러죠. 이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왜 두 개의 축이냐면 우리는 평면에서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칠판 자체가 평면입니다. 이 선이 1차원이고 이 평면이 2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원 공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변수는, 이 좌표 평면을 통해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개의 변수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아까 자원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생산된 생산물들의 조합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최대한 생산한 것의 조합이죠. 생산물들의 조합인데, 이 생산물들은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생산물들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뭐 수십만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일 겁니다. 매우 많은 종류의 생산물들이 실제로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상당히 그 종류가 많을 겁니다. 수십만 개의 생산물들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생산물들을 다 고려할 수가 없죠. 그 모든 생산물들을 다 고려하려면 평면 공간으로 안 됩니다. 이 평면 공간은 두 개의 생산물만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을 다 고려하려면 몇 차원 공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거는 평면에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그 평면에서 그리다 보면 두 개의 변수밖에 고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생산물들이 두 개다,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종류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생산물의 양만 여기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이 평면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합밖에 안 되는데 예컨대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컴퓨터다. 그 가정을 해보죠. 여기 뭐 자동차 컴퓨터가 아니라 빵 초콜릿 뭐 이런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두 개로 두 종류로 한다고 해서 이 두 종류가 세 종류, 네 종류, 수만 종류로 넓어진다고 해서 이런 평면에서 그린 논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로만 해도 사고를 확장시켜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그래서 그 논리 구조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 가능 곡선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생산물밖에 없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린 거예요. 매우 단순화시켜 놓은 경제 모형이죠. 그러나 이거를 분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논리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면 그런 거죠. 우리 지금 주어진 자원과 기술, 우리 한 나라에 주어진 모든 자원과 모든 기술을 다 컴퓨터를 생산하는 데만 투입을 했을 때 예컨대 컴퓨터를 20대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건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황입니다. 모든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컴퓨터에 전부 투입을 했을 때 최대로 컴퓨터는 20대만 생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 모든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자동차 생산에만 투입을 했을 때 점을 찍어보니까 이게 10대더라 이겁니다. 자동차 1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점의 상황과 이 점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죠. 하나는 자동차의 자원과 기술을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전부 투입했을 때의 상황이고, 이 상황은 자동차 생산의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다 투입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말고 이거는 이 두 개는 극단적인 상황이죠. 하나만 생산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고, 적절하게 자동차 생산과 컴퓨터 생산에 적절하게 자원과 기술을 배분해서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자원을 적당한 비율로 투입을 한다. 자동차 생산에도 일부 투입하고 일부의 비율로 투입하고 컴퓨터 생산에도 일부의 비율로 투입한다. 근데 그 비율은 무수히 많겠죠. 자원을 나누는 비율의 방식은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무수한 점들이 그 비율의 개수만큼 그 자원과 기술을 요 컴퓨터 생산과 자원의 일정한 비율만큼 배치를 할 텐데 그 비율의 숫자만큼 비율의 종류만큼 무수히 많은 점들이 각각의 상황을 나타내면서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점들을 다 이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각각의 점들은 다 상황이 다른 겁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다 상황이 다른 겁니다. 다 다른 상황에서 도출된 점들의 집합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했을 때 생산된 생산물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했을 때의 점들의 집합입니다.
최대한 활용했을 때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한 잘 활용했을 때 최대한도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나타낸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예컨대 요런 점은 이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이 아니고 이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들보다 훨씬 더 적게 생산된 거죠. 이거는 최대한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태하게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게으르게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 바깥에 있는 요점은 불가능한 점입니다. 아무리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해도 최대한도로 해봐야 요 점들의 집합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는 능력 밖이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점이에요. 이거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나태하게 활용한 것이고 최대한 활용한 게 아니라 나태하게 활용한 거. 이거는 불가능한 점이다. 요 바깥에 있는 점들은 불가능한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곡선을 그을 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그었어요. 이렇게 직선 형태로 긋지 않고 볼록하게 그었습니다. 즉 원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원점에서 본다면 약간 오목하게 보이겠죠. 이 곡선이.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린 겁니다. 그 왜 오목하게 그렸느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어찌되었든 이 생산 가능 곡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그 경제학의 기본 원리 이야기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가지고 희소성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희소성. 그러니까 우리가 희소성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러니까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사실 이런 그래프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프 자체는 원점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있을 겁니다. 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는 상황이라면,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뭐든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서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희소성 하에 주어진 자원과 기술만을 사용한, 이거는 사실 희소한 자원과 희소한 기술이거든요. 희소한 자원을 사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불가능하네요. 이런 점 우리가 원하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희소성 하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충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상충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상충관계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고 해봐요. 예컨대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컨대 자동차를 5대 생산하는 상황이고 예컨대 컴퓨터는 16대 생산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A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A점입니다. 이 점이 A점인데 A점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경제에서 자동차를 한 대 더 늘리고 싶은 겁니다. 자동차를 한 대 더 늘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자동차를 플러스 1 늘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한 대 늘리면은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반드시 포기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한 대 늘리는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포기되는 게 뒤따른다. 그게 상충관계 아닙니까? 선택은 곧 다른 것의 포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충관계 아닙니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자동차 한 대를 선택을 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르면 뭡니까?
여기는 지금 불가능한 점이죠.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 모든 점들은 불가능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선택하면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컴퓨터 생산은 포기돼야 돼요. 예컨대 이게 마이너스 2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두 대의 컴퓨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한 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생산 두 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가 6대로 증가해서 한 대 더 늘어났지만 컴퓨터는 14대 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컴퓨터 생산 두 대가 포기되는 상충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충관계 나타났기 때문에 기회비용 개념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점, 요 A점에서의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더 선택함으로 해서 포기되는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 아닙니까? 뭔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된 것의 가치가 그 선택의 기회비용 아닙니까? 자동차 한 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것의 가치는 바로 A점에서는 컴퓨터 두 대죠. 자동차를 한 대 더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는 컴퓨터 두 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두 대가 기회비용이죠. 근데 A점이 아니라 예컨대 B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컨대 A점이 아니라 B점 상황에 있었다. B점 상황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B점 상황에 있을 때 B점에서 자동차를 한 대 늘리고 싶어요. 자동차를 플러스 1대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으면 요 지점은 지금 선택이 불가능한 지점이니까 반드시 컴퓨터 대수가 포기돼야 돼요. 이만큼 포기돼야 되죠. 이만큼 포기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선택이 되고 이게 포기된 거죠. 그러면 B점에서는 자동차를 선택함으로 플러스 한 대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되는 것의 가치는 마이너스 컴퓨터 세대죠. 그러니까 각 상황 A점의 상황과 B점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 상황마다 기회비용이 다른 거예요. 기회비용이 다른 겁니다. 그 기회비용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죠? 기회비용의 크기는 요 A점에서의 기회비용은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1분의 2니까 이게 컴퓨터 두 대가 기회비용이죠. 그 다음에 요 두 점 역시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요런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인 겁니다. 근데 기회비용이 더 크죠. 이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더 크니까 B점에서 A점보다 B점에서의 기회비용이 크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기회비용은 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기울기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A점에서 B점으로 갈수록 A점보다 B점이 자동차 대수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많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갈수록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냐,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커지냐,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걸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어져 있는 자원과 기술을 자동차 생산에 더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생산에 더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을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렸기 때문에 갈수록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의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이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렸냐면 현실에서 대개 이런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이 왜 그렇게 가지냐면 자동차 생산, 즉 한쪽으로 자동차 생산보다 컴퓨터 생산하는 것보다 자동차 생산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극단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많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쓰면 쓸수록 원래 컴퓨터 생산에 특화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터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자동차 생산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생산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 여섯 대까지는 뭐 자동차 생산에 특화된 사람들을 그 자원들 중에 인적 자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 중에 뭐 여섯 대까지는 자동차 생산에 특화된 사람들이 투입이 됐는데 여섯 대 이상부터 좀 더 자동차 생산에 극단적으로 자원을 쓸 경우에는, 자원과 기술을 쓸 경우에는 오히려 컴퓨터 생산에 특화되어 있던 사람조차도 자동차 생산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의 희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더 단단히 생산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돼야 되는 컴퓨터 생산의 대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자동차 생산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기회비용 값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또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자동차 생산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는 A점에서 B점으로 갈수록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이유는, 이거는 그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기 때문이다. 오목한 모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목하게 그린 이유는 방금 그 논리다. 네. 극단적으로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컴퓨터 생산에 적합한 자원들조차도 자동차 생산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생산에서 포기되는 부분이 더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효율성이죠. 효율성 개념. 효율성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자원과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투입 가치분의 산출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투입 가치, 투입은 적게 하고 산출량은 많을수록 효율성은 높아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하기로 주어진 자원과 기술이 투입 가치예요. 그러니까 투입 가치는 이 고정돼 있습니다.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자원과 기술 상황에서
라고 돼 있으니까 이 지금 우리의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상 이 투입 가치라고 하는 것은 투입된 자원과 기술은 일정한 겁니다. 주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일정한 거예요. 고정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고정돼 있고 그렇다면 산출물의 가치가 최대가 되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상 주어진 자원과 기술하에서 최대한 생산된 생산물의 조합이니까 이 모든 점들, 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로 생산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출 가치가 최대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점들이.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 모든 점들은 효율성을 갖춘 점들이.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 모든 점들은 효율적인 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지 않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내에 있는 이런 점들은 비효율적인 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효율성 개념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다섯 번째는 기술 진보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술 진보. 기술 진보는 우리가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생산된 생산물 조합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이 진보를 했을 때는 기술이 진보한다는 말은 만약에 컴퓨터 생산에 대한 기술이 진보한다는 말은 예전에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전부 투입을 했을 때 20대만 생산이 됐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22대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진보죠. 이걸 기술 진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똑같은 투입물을 투입했는데 예전에는 최대로 20대밖에 생산이 안 됐는데 최대로 20대밖에 컴퓨터가 20대밖에 생산하는데 이제 22대로 생산됐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증진됐다는 거고 그걸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생산에는 기술 진보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열대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이렇게 적당히 이으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했잖아요. 바깥으로 이동한 것이 기술 진보를 의미한다. 이 바깥으로 이동한 것이 기술 진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희소성은 뭐라고 그랬죠? 이 바깥점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원과 기술이 바깥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충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충관계는 이 그래프 자체가 우하향하기 때문에 하향하는 모양이잖아요. 이 지금 우쪽으로 갈수록 지금 곡선이 하향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향하고 있잖아요. 하향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상충관계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상충관계 이게 우하향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렇다면 우상향한다면 하나를 더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를 또 뭐 두 개를 더 증진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프 자체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비용은 곡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커진다. 그래서 기회비용도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으로 그렸기 때문에 기울기는 커지고 기회비용이 커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효율성, 이 생산 가능 곡선의 모든 점들은 효율적인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술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안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술의 퇴보입니다. 기술 퇴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가지고 그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그릴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네, 생산분의 조합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한 나라의 생산 수준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 그 챕터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모형은 결국은 경제 순환 모형과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학은 이 경제 모형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파악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이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해서 시장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모형입니다, 사실. 네, 우리 경제학은 그 경제 모형을 주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해서 그 그래프로서 시장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 그 수요 공급 이론의 얼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할 때 이미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사사로운 이기심의 발로, 그게 이제 사익이죠.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공공의 선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였지 않습니까? 즉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지, 보이지 않는 손, 공익으로 연결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오묘한 질서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의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걸 시장 메커니즘이다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다라고 이론화했다 그랬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론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의 그 추상적인 개념 또는 단어일 뿐인데, 이거를 이론화시킨 것이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화시켜놨어요, 현대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시장 논리인데,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 시장 논리고, 그것을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로 이론화시킨 게 현대 경제학의 성과인데, 이 메커니즘이란 말 자체가 물리학에서 온 말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그 19세기와 20세기 걸쳐 있는 아주 그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알프레드 마샬은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물리학적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리학의 여러 개념들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이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이 물리학에서 차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물리학에서 역학 개념, 그러니까 힘과 이 메커니즘이란 말은 힘과 운동 간의 관계거든요.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운동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물체를 이렇게 힘을 가해서 던지면 이게 뭔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 힘이 내가 이 던지는 힘과 중력이 작용하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 어떤 포물선 형태의 어떤 운동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과 운동 간의 관계. 이 힘과 운동, 그러니까 내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력도 작용을 해서 결국 이런 식의 운동을 낳게 되죠. 공을 던졌을 때 운동을 낳게 되죠. 그게 이제 힘과 운동과 힘이 상호작용, 이 두 가지 힘이 상호작용을 해서 일정한 형태의 운동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힘이에요.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익에서 나왔어요. 네, 사익.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망,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그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요예요. 그건 사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욕망이 수요입니다. 그 사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 수요 곡선이에요. 소비자들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 수요 곡선이라고. 그들은 최대한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효용 극대화가 표현된 게 수요 곡선이에요. 소비자들이. 자기 욕망을, 즉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그 소비자들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게 효용 극대화라는 말로 정식화돼 있고, 그 효용 극대화가 실현된 그래프가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게 나오죠.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 생산자들, 이 공급자들은 팔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급 곡선을 나타내요. 그 팔 때 그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또는 생산자, 이 두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만나요. 만나서 얘네는 효용 극대화를 한다고. 이 소비자의 사익은 효용입니다. 그 효용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급자 또는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이윤이라고 하는 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자기의 수입에서, 자기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죠. 남은 거. 그걸 극대화하려고 하죠. 이게 사익이에요. 공급자의 사익입니다. 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나타낸 게 수요고, 공급자의 이윤 극대화를 나타낸 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거를 도출을 하겠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용 극대화를 나타낸 수요 곡선은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이 그래프로 나타내요. 이게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래프가 수요 곡선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공급 곡선이에요. 이게 수요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사익을 극대화한 상태예요. 공급 곡선은 공급자의 사익을 극대화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힘이, 이 두 수요라는 힘과 공급이라고 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두 힘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 하나의 운동을 낳는데 그게 시장 균형입니다. 이게 시장 균형이에요. 시장 균형입니다. 시장 균형은 여기에서 발생하거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 균형이 발생해요.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 즉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즉 이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걸 균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균형 상태 또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지된 거예요. 여기서 정지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 두 힘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 요 점으로 모든 것이 수렴됩니다. 이게 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점입니다. 대표하는 상태예요. 여기 요 좌표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점이,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저 점이 이 시장을 대표하는 점이라고. 만약 이 시장이 사과 시장이다. 그러면 이 사과 시장을 대표하는 지점 상태가 요 점이라고 해요. 요 점에 해당되는 가격과 요 점에 해당되는 거래량으로 교환이 될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래서 요 점이 수요 공급세 만난 요 지점이 시장을 대표하는 점, 그 점이 시장 균형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내버려 두면 요 상태에 도달을 해요. 요 점에 머물려 하기 때문에. 왜 머물려 하는지는 나중에 증명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게 만약에 이 균형 상태가 시장을 대표하는 상태라면 이게 시장이죠. 시장을 대표하는 지점이고, 그 지점이 만약에 공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이 효율성을 달성하는 지점, 요 지점이 효율성을 달성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옛날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사익이 공익으로, 공공의 선으로 연결된다는 그 말이 이렇게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사익이 수요 공급을 낳고 그것이 시장 균형으로 수렴이 되고 그 시장 균형 상태가 공공의 이익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장 메커니즘을 매개로 해서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시장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대표 지점을 찾아내게 되고 이 점이 과연 효율적인 지점인가를 증명만 하게 된다면 그 옛날 그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것을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론화를 통해서 증명을 한 것이죠. 증명을 한. 이게 시장의 논리에 맡겨두면 또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면, 즉 각각의 경제 주체,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효율성이라고 하는 공익을 달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증명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요거를 힘과 운동 간의 관계 또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두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걸 통해 가지고 요 시장 메커니즘 또는 수요 공급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리고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공급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 균형점이 왜 이 지점에서 균형이 발생하는지를 도출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요 공급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가격이 조정이 돼요. 가격 조정에 의해서 여기서 균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지점에 머무르면 이 지점에 도달하면 이 지점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까? 그건 가격 조정을 통해서 실현되거든요. 가격 조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그게 시장 균형점에 이르게 되고
그럼 이 지점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점인데 왜냐하면 이 지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대표하는 지점이라면 그게 과연 공익을 달성하는 지점이 되느냐 또는 효율성을 달성하는 지점이 되느냐만 확인을 해주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다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우리가 요 전체 과정을 한번 다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수요 공급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익이 효율성을 달성하게 되더라. 즉, 요 지점이 효율성을 보장해주는 지점이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수요 공급 이론의 얼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얼개. 그럼 왜 이 가격 조정에 의해서 요 지점에서 머무르려고 하느냐, 이 지점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점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균형 가격이잖아요. 이걸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 해당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P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P 프라임에서 한번 벗어나봐요. 벗어나보면 예컨대 이 지점 P 프라임보다 높은 지점 P2 프라임. 그러니까 균형으로부터 가격이 벗어났죠. 벗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벗어나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지점에서는 이 P2 프라임에서의 수요는 요만큼입니다. 근데 공급은 이 공급 곡선 이거니까 공급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물량보다 공급된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그러죠. 수요되는 것보다 공급이 많으면, 그러니까 흔해 빠지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죠. 가격 P2 프라임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너무 공급이 초과돼 있으니까 흔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격은 P2 프라임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P1 P 프라임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언제까지? 초과 공급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내려가서 해소되는 이 지점까지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그럼 다시 P 프라임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벗어나보면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 프라임이 이 시장을 대표하는 균형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초과 공급도 없어요. 여기서 머무르죠. 만약에 반대로 P 프라임보다 낮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 P3 프라임의 가격으로 이제 내려갔다고 해봅시다.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공급량은 이만큼인데 수요량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급은 이만큼인데 원하는 양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원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겠죠.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공급된 물량보다 가격이 올라서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면은 초과 수요가 해소될 때까지, 즉 요 지점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르게 될 겁니다. P 프라임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결국 벗어나봐야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만이 이 지점은 왜냐하면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으니까 가격이 변화할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는 요 상태에 도달하면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균형점이 되고 이 지점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균형점이라면 이 지점이 과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만 확인을 하면 우리는 그 옛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작업을 수요 공급 이론을 통해서 하자 이겁니다. 네. 그거는 수요 공급 이론은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